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정형외과 분야 가운데서도 주로 암, 근육이나 또는 골격에 생기는 암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하게 한번 지금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의료에 대해서 또는 과학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현대의 의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수술하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술이, 이게 언젠가 이거 엉터리였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긴 하는데요. 인류는 당대의 의료를 제일 훌륭한 의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의료는 참 바뀌질 않아요. 쉽게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그나츠 제밀바이스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이상하게 병원에 와서 아기를 낳으면 사망률이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낳으면 10%인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 보니까 손을 안 씻고, 그 당시 이제 손 안 씻고 아기를 받았거든요. 또 산모가 죽으면은 옆에 부검실에다 데려놓고 부검하다가 맨손으로 또 아기 나온 다음에 또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손을 씻고 아기를 보자, 아기를 받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산부인과 학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전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헨리 코튼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이었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설을 세우기를,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정신병이라는 게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 당시에도 정신병이 아마 균 때문에 왔을 거다, 이런 가설을 내세우고요. 20년 동안 자기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의 이빨을 뽑아버립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치료하는 것이, 이러한 치료 방법이 얼마나 월등한 치료 방법이고 우수한 치료 방법인가를 20년 동안 역설하는데,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퇴원 후에 단 한 번도 다시 입원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한 100년간 인류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수혈, 이거 과연 괜찮은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수혈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아주 기력도 없는데 좀 수혈 좀 받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 민간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임 가지면은, 야, 우리 좀 젊은 피 좀 수혈하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에 대해서는 인류는 예전서부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492년에 교황이 그때 병석에 누웠는데, 이 교황도 10대 청소년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 그래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수혈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좀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17세기에는 피를 통해서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경유차에 개솔린을 넣으면 차가 아주 소음 없이 진행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래서 난폭한 정신병 환자에게 양의 피를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겐 개피를 넣어봤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나와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개에서 개로 수혈을 해봤는데 100%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나머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수혈을 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왜 개에선 성공했을까? 개는 혈액형이 하나였던 거예요. 모르셨죠? 어쨌든 사람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200년 동안 수혈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00년에 란트스타이너라는 사람이 4가지 혈액형을 발견하고 드디어 인류는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30년 동안 수혈을 할 수는 있다고는 됐는데 실제로는 보급이 안 됐어요. 왜 보급이 안 됐냐면은 피를 모아서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방법을 30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고, 때마침 이제 전쟁들이 막 있었죠. 제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전, 베트남전,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수혈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치료의 방법으로 레드카펫을 깔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조금 좀 문제는 있었어요. 뭐냐면 1960년대에 이 수혈로 인해서 간염 환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피를 한 봉지만 줘도 될 거를 일단 4봉지씩 앵겼어요.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요, 그 옛날에는 여드름 치료에도 수혈을 해서 한번 치료해 보겠다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간염 환자가 급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생명하고 바꾼 거니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고, 근데 드디어 이제 에이즈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인류는 수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수혈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인데 가끔 균을 가진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피의 질 관리 쪽에만 포커싱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치료 방법 가운데 단 한 번도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게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이 수혈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뒤져보기 시작했더니 웬걸, 수혈을 한 환자가 수혈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똑같은 시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감염도 증가돼 있고 사망률도 증가돼 있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보니까, 란트스타이너는 혈액형이 4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약 270가지 정도의 혈액형이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비록 혈액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남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피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전부 동원이 되고, 수술 후에 건강해지라고 준 수혈 때문에 수술 후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감염률이 증가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백 안에서, 저게 또 동글동글한 게 적혈구인데요, 저게 저 안에서 생생하게 잘 살아있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서로 떡이져 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원래 저 적혈구라는 게 폐에서 산소를 갖다가 조직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가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오목한 도너츠 같이 생겼는데, 이게 조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을 지나가는데요, 얘가 더 커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몸을 수그리면서 들어갈 때 몸을 쪼아서 들어가면서 산소를 밖으로 뿜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다가 서로 떡이 지고 하니까 가지를 못하고, 결국 그런 일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저 중간에 있는 것이 오래된 피, 뽑아놓은 지 오래된 피를 썼더니 동물 실험에서 콩팥이 저렇게 괴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더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혈을 하고 나면은 남의 피가 일주일이면 다 씻겨져 나가는데, 최근의 안사실인데요, 거의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의 DNA를 내 DNA가 붙잡고 있어요. DNA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마이크로 카이머리즘이라 해서. 만약에 4개의 피를 받았다면 4명이 내 안에서 우글우글 살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수혈을 받은 사람에게서 10년 후에 논호드킨스 림포마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성 림파종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심각하죠?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속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고요, 약 200여 가지의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들이 뭘 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DNA가 섞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들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들이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수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수혈 안 하면 죽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고민에 빠지는데요,
이게 이제 초창기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1942년에 아담 앤 룬디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몸에 한 3분의 1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은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도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담 앤 룬디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을 너무나 단순하게 봤던 겁니다. 자, 피가 한 1리터 정도 나가면은 여러분들 피가 한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자기 몸에 한 7% 정도가 있다고 그러던데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면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몸은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심장에서 빠져나간 피가 한 바퀴 돌아오는데 20초가 걸리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뛰다가 출혈이 되면은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팡팡 보내주기 시작해서 빨리 돌리기 시작하고 중요 장기로 가는 혈관은 열어주고 피부나 이런 말초로 가는 것들은 닫아버립니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수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이런 것들을 맞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의사들이 하질 않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들 1초에 우리 몸에서 몇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약 200만 개의 적혈구가 이 순간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2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주고 위기 시에는 이 피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간들이 간과하고 마치 이쪽에서 기름 빼다가 저쪽 차에다가 피를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혈은 일종의 장기이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런 용액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아주 옛날에 수혈하기 이전에 와인을 집어넣어 본 적도 있던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거의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인간은 단 한 방울의 피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인간은 지금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수명을 거의 2배로 늘렸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세포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세포를 만들겠다는 줄기세포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간을 띄어다가 이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이게 조물주가 보면은 무지하게 헷갈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류는 이렇게 교만한 속에서 과학이 발달하긴 했지만 한 번쯤은 돌아보지 않으면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는 수술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도대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고 인간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락앤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위와 아래를 열어놓고서는 냄새가 이렇게 차단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위에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고 우연하게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수혈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헌혈은 소중하고 수혈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1910년대 이미 처음에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던 그 시점에 누군가가 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